오늘 정의당에 입당하는 우리들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 일해온 젊은 사회운동가들입니다. 새로운 선택과 함께 신당 창당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사용자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그렇잖아요. 그동안 저는 뭐 거의 20년 넘게 진보정당에 있었지만 그럼 지난 20년에 걸쳐서 저는 진보정치 한 1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르다, 더 진보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존재 이유를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진보정당은 이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꿔내는 진보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좀 더 넓은 땅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장하는 진보에서 실현하는 진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제가 진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제가 지향하는 정치에서의 진보적 지향성은 저는 뭐 그때도 정의당이 있을 때도 지금도 차이는 없습니다.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저는 그리고 실패한 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 개인의 실패일 수 있고 행정의 실패일 수는 있지만 결코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는 아닙니다. 저는 성공한 정치인이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표하고자 하는 시민 집단이 있을 거고, 저는 어쨌든 조성주라는 사람은 노동 밖의 노동이라고,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현재의 조직노동이나 정치에서 대표되고 있지 못한 노동 시민들, 이들을 이들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날 연설에서도 저를 굳이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던 건 제가 대표하고자 했던 뭐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서 나의 한계와 나의 어떤 내용적 또는 대안적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청년들끼리 갈등이 훨씬 격화되고 내가 다른 방법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한 거고 저는 그런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대표하고자 하는 시민 집단은 사실 변하지 않았고 그 변화를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관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세계관. 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참 막막하고 가장 큰 벽이고 그것을 깨지 않는 한,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걸 이탈하거나 깨지 않는 한 진보정당 또는 진보라는 노선 자체가 결국은 몰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또는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 결국은 몰락에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세계관은 1987년에 만들어진 세상에 세상에 거악이 있고 거대한 악이 있고 그것을 대결해서 그것을 척결하고 쳐부셔야만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세계관은 사실은 근간에서는 같아요.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긴 좀 노동자 뭐 이런 거를 좀 더 강조. 이 차이인 거예요. 그 문제가 정말 컸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세상의 진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정치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문제들, 저출생 문제에서부터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또는 변화하는 산업과 노동에서 어떻게 노동권을 지키고 예를 들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노동하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거악을 척결하는 문제로 국민의힘을 거악으로 몰아넣고 윤석열 정부를 거악으로 몰아넣고 무슨 뭐 대기업들을 악으로 몰아넣고 그들을 척결해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게 척결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상대를 안타깝게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없앨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을 못 넘어서는 게 가장
결국 그 세계관으로 또 무엇을 하고자 한다는 거가 마지막 제 판단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선 류호정을 나가라 그러고, 국민의힘에선 이준석을 나가라 그러고, 민주당에선 이낙연을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기시감이 들어요. 하나는 이게 데자뷰 같은데, 참 동시에 어떻게 세 정당에서 모두 이럴까? 데자뷰는 뭐냐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나가라 그러고, 당시에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장혜영 사퇴 총투표가 일어나서 나가라고 사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시 대표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세 정당에서 모두 똑같이 당내에서 이견을 가진 목소리를 찍어 누르고, 총선을 앞두고 똑같이 세 정당에서 모두 이견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을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어떤 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된 건데, 대선이 작년이니까 대충 한 1년 반복되는 건데, 한국 정치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이 모두는 뭐냐면 정당 안에서 자기 이견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더 미운 거예요. 상대 정당보다 내 정당 안의 이견이 더 미운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는 늘 내부의 사람들한테 욕을 하잖아요. 수박,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준석,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의당이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모습은 팬덤 없는 팬덤 정치죠. 딴 데는 개딸이니 아니면 태극기라도 그렇고 윤회관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거 없이 저는 그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정의당 얘기보다는 저는 그냥 세 정당에 모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참 흥미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어떤 면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2세대 진보 정치라는 기치를 걸고 했지만 새로운 도전, 과감한 도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주의 새로운 도전, 과감한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 처음에 20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처음 진보 정당에 가입할 때는요, 복지라는 단어도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하는 게 복지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고소득자들도 나를 위한 복지는 왜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니까. 그렇죠. 복지란 단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수많은 정책들, 분배나 노동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보수 정당도 다 다뤄요. 국민의힘도 노동 문제를 다룹니다.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역설적으로 이제 그 아젠다들과 주장들이 사회의 주류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이제 더 이상 차별성을 못 느끼게 된 거죠. 물론 여기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전 그래서 그런 언사를 하고 싶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진 거다. 더 이상 사람들이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이제 또 다른 걸로 진보를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1년 내내, 올해 1년 내내 다시 정의당 안에서 노선적인 논쟁이 있었던 거고, 저희는 그러면 그것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이제 진보정당이라는 타이틀을 지킬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타이틀,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정당에서 그 안에서 진보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요렇게 이제 한 거죠.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이죠. 왜냐면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정당들이, 정치 세력들이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총선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선을 앞둔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비슷한지, 또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확인하면서 이합집산하는 거거든요. 다른 표현을 하면 재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선을 앞둔 이합집산이면 저는 이러면 신당이 안 만들어진다고 봐요. 대선을 앞둔 이합집산이면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대선 끝나면 깨지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정당 정치, 정당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각자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해서 재편돼서
저는 그게 그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대선이 남아있는데 아마 총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 이런 주장을 해요. 대선까지는 한번 공동으로 치러보자. 그리고 다시 저는 재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재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의 양당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양쪽으로 극단화돼서 이탈해 있습니다. 한쪽은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신권위주의, 한쪽은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퍼퓰리즘으로 완전히 양극단으로 치달은 거죠. 총선을 두고 이합 집산하는 게, 대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하는 게 더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무한한 마지막 최종 권력을 향한 이제 욕망들의 마지막 그것만 있는 거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실패한 정치인이자 운동가라고 그날 창당대회 연설에서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겠다라고 고민을 했던 되게 중요한 것들은 역설적으로 제가 주장해왔고 제가 실천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는가를 본 반성과 성찰의 결과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처음 청년 유니온을 만들고 제일 처음 했던 게 주유수당 쟁취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주유수당이라는 게 노동계 쪽에 뭐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지금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보면 양대노총에 계신 노무사 변호사들도 이렇게 표현해요. 알바는 못 받아 그거.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양대노총의 대부분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그걸 받을 수 있어? 근데 저희가 검토해보니 다 받을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기업들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유수당 쟁취 운동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억 원씩 받아가지고 몇천 명 청년 노동자들,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 돌려주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화제가 돼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무슨 알바면 무슨 알바청 뭐 광고에 나와서 뭐 주유수당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는 뭐 대중화가 된 거죠. 그런데 한 2015, 16년 뭐 이쯤 지나면서부터 생각이 제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한테는 주유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 주유수당이 전체 임금에서 한 17%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영업자들도 어렵잖아요. 한국은 자영업이 좀 많이 과잉 경쟁이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자꾸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유수당 쟁취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숫자가 한 전체에 한 40만 명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100만 명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019년, 20년쯤 가보니까 그때부터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최저임금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잖아요. 17년, 18년, 19년. 근데 그때부터 또 눈에 뭐 어떤 게 보이냐면 실제 현장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자꾸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임금이 줄었다라고 아우성치고 노동자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주장하고 내가 그 당시에는 성공이었을지 모르겠죠. 분명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게 보호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공이 되진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그때쯤부터 2017년, 18년 이때쯤부터 주유수당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주유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그냥 그걸 기본급에 넣자. 그러니까 그러면 임금도 단순해지고 그렇게 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주유수당을 정리를 하면 저는 그러면은 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15시간 미만을 쓰지 않고 그냥 20시간, 25시간짜리 아르바이트 노동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성징병제 돌아오면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쉽지 않은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곳이 또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제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 이거 없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왜 갈라치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갈라져 있어.
그걸 어떻게 바꿔보자는 거야. 저는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갈라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현실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 갈라져 있는 걸 어떻게 그럼 해결할까를 보자. 실제 젠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국이 남성 징병제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남성들 같은 경우 그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성운동 내에서도 여성징병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검토되고 논쟁돼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젠더 갈등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구위기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인구위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 두 측면을 다 보고 지금부터 논의를 검토하지 않으면,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지지층이 있고 그걸 노려서 정당을 만드는 건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즉 정당의 고유한 역할은 자기 주장을 통해서 그 목소리에 동의하는 시민 집단 유권자층을 모아내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 즉 새로운 선택이 이제 생겼고 여기 제3지대 이제 이렇게 빅텐트 신당이 생기면 그 신당이 제가 볼 때는 제3시민 지지층들을 유권자층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윤도 반명도 아니다. 아까 정치 사회적으로는 뭐 양당의 열성 지지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시민은 예를 들면 자기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이 없는 시민들일 거고 대부분이 그 안에서 제가 볼 때 제3지대 신당의 유권자층으로의 지지층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조직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다. 신당에서 주요 어떤 지지층으로 주목하는 건 뭐 표현이 이머징 시티즌. 그러니까 요 용어를 자꾸 제가 이제 일부러 쓰는 건데, 그러니까 떠오르는 시민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수 시민 집단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환기에 있고 점점 이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수가 되는 시민들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가족도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모자이크 가족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구성되는 가족, 비혈연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주 시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미 한국에 왔던 이주 시민들의 2세, 3세들이 군대도 가고 있어요. 지금 병역도 이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얼만큼 이걸 수용하고 있는가. 그런 분들. 그 다음에 1인 가구도 저는 이머징 시티즌이라고 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회에 어떤 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집단들의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들은 다 하고 있죠. 한지 좀 됐고. 이낙연 신당하고도. 네, 이낙연 전 총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 새로운 선택 쪽하고도 얘기는 하죠. 이준석은 뭐 더,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근데 이제 그건 뭐 양양자 의원님 쪽하고도 이상민 의원님하고도 저희 새로운 선택 계속 아마 겉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대화하고 훨씬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 예. 근데 다 공개하지 않을 뿐인 건데 당연히 대화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은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일단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그러니까 지금은 다 관측인 거잖아요. 예측이고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이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얘기가 더 뭔가 좀 빨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셔가지고 네. 독고다 지금 방송 용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혼자 이제 단독자로서의 뭐 이렇게 막 움직이시잖아요. 되게 수시로 소통하고 생각보다 그래요. 고민도 뭐 저기 나누고 뭐 야한자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혼자 창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의견도 나누고 같이 공동 토론회도 해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몇 번 이제 축사도 초청하고 했지만 어쨌든 아직은 확정하지 않으셨고 이낙연 전 총리님도 확정하지 않으셔서. 근데 저는 만약에 확정하신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총리님이시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구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 신당을 확정해서 이제 실제 딱 결행하신다고 하면 다 협의하고 대화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